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혈액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적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혈구, 빨갛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적혈구가 왜 빨간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외 몇 가지도 적혈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한문으로 쓰면 저렇게 저런 형태로 한문이 되어 있죠.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조상들은 저런 형태의 그릇에다가 동물의 피를 모아서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하였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선지 정도 되겠죠. 저렇게 그릇에다가 선지를 올려놓은 저 모습, 바로 한문의 혈자를 만들게 된 상형문자이죠. 저런 동기가 되었답니다. 바로 저 혈액, 빨갛게 되어 있는 적혈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시겠습니다. 적혈구의 생성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적혈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몸의 물의 분포는 대충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 물의 양은 몸무게의 60% 정도 되지요. 약간 비만인 사람은 저 퍼센트가 낮아지지만 평균으로 보면 저 정도 됩니다. 몸무게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내 몸속에 물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는 걸 추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물 중에 세포 바깥쪽에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쪽에 40%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세포 안쪽에 거의 2배의 물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 중에 그 구분을 해보면 혈관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 바깥쪽의 물, 조금 어려운가요? 혈장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 중에 혈관 쪽에 있지 않고, 혈관 속에 있지 않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물 중에 혈관을 뺀 나머지 세포 사이의 물을 세포 간질액 혹은 간질액이라고 그래요. 저 15% 정도 해당합니다. 혈관을 보면 혈관 속에 있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혈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혈관 밖에 있으면서 세포 사이에 있는 물, 저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 교환되는 일 때문에 빈혈의 한 기전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다시 저 그림을 보시도록 하죠. 혈액의 구성 성분을 보시겠습니다. 혈액은 이렇게 혈장이라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용액 성분이 있고, 혈구 중에 맨 위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나중에 이건 응고 파트에서 다시 만나시기로 하지요.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시게 될 적혈구가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가장 무거워 맨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순서대로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셈이죠. 혈액의 성분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돈해 보면 이렇게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 오늘 배우실 내용이죠. 붉을 적자를 써서 빨간 형태의 혈구입니다. 왼쪽에 보면 오른쪽과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죠? 왼쪽에 있는 것이 동맥피라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맥피 정도의 색깔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둘 다 공이 더 붉으냐 선명하게 붉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틀림없는 건 둘 다 빨갛다는 겁니다. 왜 빨갈까요? 이따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빈혈, 적혈구의 개수가 적은 형태를 우리가 보통 빈혈이라고 알고 있죠. 몇 가지의 상황을 제가 분류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혈액형, ABO 혈액형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성격 나누고 있지 않나요? RH나 다른 형태의 혈액형도 배우신 적이 있지 않나요? RH의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형태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적혈구의 일단 생성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모든 혈구를 다 말씀드리겠지만 적혈구를 유심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조혈모세포라고 있어요. 유명한 줄기세포지요. 단군 할아버지처럼 저 위에 있던 조혈모세포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조금 아까 배우셨던 모든 구형 성분이 분류되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적혈구가 저 끝에 매달려 있네요. 왼쪽에는 혈소판이 있네요. 아주 무슨 부스러기 같은 형태의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또 백혈구들이 종류별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지는 않지만 분류상으로 보면 조혈모세포나 조혈모세포로부터 적혈구와 백혈구가 다 분류되어 나온다는 것을 그림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혈구세포의 모양새를 한번 볼까요? 추측하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적혈구가 있고 가운데 무슨 부스러기 같은 혈소판, 그리고 오른쪽에는 백혈구가 있네요. 오늘은 하여튼 빨간색의 적혈구를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성분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듯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지혈, 혈관이 잘못되어 출혈이 시작되면 그것을 막아주는 데 일익을 담당해주고 있죠. 혈장에 보면 면역 기능과 응고의 기능 그리고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구체적인 내용 중에 오늘 하여튼 적혈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의 일단 생성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춘기 이전에는 모든 뼈 속에 있는 갈비찜 먹어보면 그 가운데 약간 검게 되어 있는 부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부분이 골수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에서 적혈구를 만드는데 그 이후 사춘기가 지난 그 이후서부터는 특정 뼈에서만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척추, 골반, 갈비뼈와 같은 납작한 뼈에서 보통 적혈구가 만들어지곤 하지요. 지금 이 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대퇴골, 엉덩이와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 대퇴골에 저런 동그란 형태의 소켓 모양으로 엉치뼈와 이렇게 연결된 대퇴부가 있어요. 거기에 머리 부분을 똑 띄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약간 주위가 불구스름하면서 가운데는 약간 노란 형태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적색골수, 바로 적혈구를 만들고 있는 기능적인 적혈구 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 있는 노란 부분은 저렇게 황색골수라고 그래요. 이제 적혈구 만드는 기능을 잃은 상태가 되지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만들던 뼈들의 일부는 황색 골수가 되면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고 척추, 골반, 갈비뼈에서만 적혈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적혈구의 생성 장소를 한번 도표로 한번 같이 볼까요? 어렸을 때는 모든 뼈에서 다 만들다가 점점 팔다리 뼈는 적혈구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납작한 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골반, 척추, 흉골, 늑골 이런 데서만 적혈구를 끝끝내 만들고 있습니다. 적혈구의 모양 아까 보셨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양쪽이 오목한 형태의 도넛 비슷하게 동그란 형태입니다. 크기를 한번 볼까요? 양쪽으로 오목한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지름은 7에서 8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지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2에서 3 마이크론 정도 돼요.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시죠. 1mm짜리 정육면체, 1cm 아닙니다. 1mm짜리 정육면체 속에 500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죠? 하여튼 바글바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세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렇게 7에서 8 마이크론 정도 되는 크기의 적혈구가 실제로 실핏줄을 지나갈 때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생을 하느냐 하면 실핏줄의 지름은 한 5마이크론, 6마이크론 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적혈구보다 좁은 공간을 적혈구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핏줄을 지나갈 때 좁은 공간이니 목이나 아니면 무릎 같은 데가 걸리면서 구부러지지 않으면, 찌그러지지 않으면 그곳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있는 적혈구를 한번 보시죠. 굴욕적으로 지나가고 있죠. 실제로는 저런 저항 때문에 실핏줄을 지나가는데 약간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0.8에서 1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산소를 내리고 이산화탄소를 실는 겁니다. 저렇게 잘 구부러질 줄 알던 적혈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예전 같지 못해요. 한 120일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19일, 118일 이 정도 되면 몸이 보들보들하지 못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저런 실핏줄을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따가 적혈구의 일생 뒷자락에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핏줄이고 적혈구였고, 바로 적혈구는 왜 빨간지 한번 보시죠.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를 생성하는 인자가 몇 가지 있어요. 철,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적혈구는 실제로는 철을 가운데 함유하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합니다. 그림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헤마토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적혈구 생성의 촉진인자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바이타민 B12가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성인자의 3위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물질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차츰차츰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헤모글로빈을 보면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고, 그 헤모글로빈은 지금 여기 있는 모양처럼 글로빈이 가운데 있고 철을 함유하고 있는 햄 분자, 다시 말하면 산소와 결합하면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녹슬어요. 저렇게 빨간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녹슬게 해볼까요? 4개의 햄 분자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2개째 지금 산소를 머금고 녹슬었습니다. 세 번째 걸 또 녹슬게 해볼까요? 또 하나 더 하실까요? 바로 4개가 모두 다 철이 산소를 머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가 다 산소를 머금고 있으면 새빨간색이 돼요. 바로 동맥피가 됩니다. 하나 정도가 없는 경우는 정맥피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나중에 또 호흡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4개의 햄 분자에 가운데 철이 박혀 있고 산소가 결합되면서 빨개지는 겁니다. 실제의 저 헤모글로빈 색깔은 산소를 머금고 있지 않으면 거의 보라색, 짙은 자주색 같아요. 그러다가 산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홍빛의 동맥피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햄과 엽록소를 한번 볼까요? 동물은, 그리고 적어도 빨간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가운데 철이 들어가 있는 햄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엽록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비슷한 모양인데 가운데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철을, 식물은 마그네슘을 선택한 것이죠. 일부의 곤충들은 또 구리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적어도 2가지는 크게 철과 마그네슘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타민 B12도 모양새를 보면 가운데 코발트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자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물에 조금만 달라도 전혀 다른 물질이 되곤 하는 것은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바이타민 B12는 조금 다시 더 만나시기로 하죠. 마요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도 색깔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근육은 적혈구만큼 되진 않지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마요글로빈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마요글로빈은 헤모글로빈의 햄 분자가 4개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햄 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글로빈이 또 하나 있기도 하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산소를 머금은 햄 분자가 철을 중앙에다 박아놓고 있는 바로 햄 분자가 딱 있네요. 하나짜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적혈구에서는 4개 있었고 마이오글로빈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근육은 적혈구만큼 빨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은 4배의 햄 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에 저렇게 산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마이오글로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근육은 이 마이오글로빈이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근육의 색깔입니다.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소고기를 다시 속을 들여다보면 소는 항원동물입니다. 포유류들이 다 그렇고 조류도 그렇지만 실제로 산소를 갖고 끊임없이 움직여 그것으로 체온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항온동물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골격근을 움직여야 되고 바로 산소를 수시로 끊임없이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네요. 아주 비싸게 보이는, 정말 맛있게 보이는 소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뒤져볼까요? 등심 샤브샤브네요. 양지머리도 있네요. 갈비살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라는 이런 모든 근육들을 보면 거의 붉은색입니다. 다 붉게 보이고 있지요. 실제로 저렇게 포유류에 있는 항상 36.5도 이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포유류의 근육들은 그 온도가 상당히 평생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온에 나와도 실온이래야 20도, 25도 나와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하긴 하지만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 이미 익숙한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시 가볼까요? 물고기, 회 좋아하시나요? 회들을 항상 또 올리겠습니다. 변온동물은 사실은 산소를 적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물속에서 동동 떠다니면 되고 그냥 주위에 있는 온도에 따라 잘 체온을 맞추게 되니까 굳이 골격근이 수시로 움직여 체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항온동물처럼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회를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요. 백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는 광어, 우럭,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육들 보면, 그 회의 근육들을 보면 저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체온이 낮은 상태를 항상 유지했었던 변온동물의 경우에는 상온에 나오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근육 색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기왕 시작했으니까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저는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그러나 조금 작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마이오글로빈의 분포도를 갖고 지금 근육을 분류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변온동물 근육의 색깔을 한번 볼까요? 개구리 한번 이렇게 벗겨 보셨나요? 거의 백근입니다. 광어나 우럭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마이오글로빈이 거의 없습니다. 악어, 파충류도 변온동물이고 결코 저 파충류의 근육은 붉지 않습니다. 체온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죠. 뱀 보시죠. 뱀 이렇게 벗겨 보셨나요? 껍질을 벗겨보면 그 속에는 하얀 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변온동물들은 다 이렇게 백근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오글로빈이 필요하지 않기에 굳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변온동물 근육의 색깔을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데 변온동물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고등어는 색깔이 하얀 것 같지는 않죠? 등푸른 생선들이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꽁치, 일부분은 하얗지만 또 일부분은 약간 구워 놓으면 검은색으로, 조금 더 뒤져보면 실제로 굽기 전에는 붉은색이었던 근육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방어도 그런 것 같죠? 잘 아시는 다랑어, 다랑어가 표준어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참치, 저것도 참치는 사투리입니다. 다랑어로 보면
저 색깔이 붉은색이 많죠? 변온동물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연어도 그런 것 같죠? 지금 말씀드렸던 많은 고기들 중에 일부는 하얗지만 백근으로 되어 있지만 또 일부는 이렇듯 적근으로 되어 있는 부위나 아니면 그런 고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변온동물인데도 아까 포유류와 같은 진한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등푸른 생선들은 비교적 장거리 뛰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 중에 멀리 원거리를 아주 먼 거리에 헤엄을 쳐서 돌아다니려면 실제로는 붉은 근육, 산소를 많이 머금고 그리고 오랫동안 피곤하지 않게 수영하기 위해 그렇게 적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또 한 세트 더 보여드릴까요? 조류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닭다리살은 색깔을 보면 저렇게 약간 붉은색이 납니다. 여러분들 튀김 해놓으면 어느 걸 더 좋아하시나요? 닭 가슴살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닭 다리살을 좋아하시나요? 닭 가슴살은 저렇듯 하얀색으로 거의 백근에 가깝습니다. 두 근육을 보면 같은 닭에서 나온 근육일까 할 정도로 색깔은 엄청나게 다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데 개가 닭을 한번 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닭이 날아가는 거 보셨나요? 거의 푸드득거리기만 하지 엄청나게 그냥 빨리 뛰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닭의 날개는 거의 퇴화되었습니다. 닭 가슴살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근육인데 날개를 포기하면 닭 가슴살은 마요글로빈을 점점 없애버리고 저렇게 하얀 백근으로 되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이고 결과물도 보신 셈입니다. 믿을 수 없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리의 다리살은 닭가슴살처럼 저렇게 적근입니다. 근데 날개짓을 잘하여 열심히 날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잘 날 수 있는 오리의 가슴살은 닭가슴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리 가슴살은 닭가슴살과는 달리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괜히 우연히가 없는 것 같죠? 날개를 포기한 결국은 닭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얀 백근으로 되어 있고 계속 날개짓을 할 그런 기능과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오리의 가슴살은 적근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